저는 17살에 끌려갔습니다. 영광스러운 봉사라고 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인 줄은 들어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8번의 검사가 있었어요. 처음 3번이 끝났을 때 저는 이미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단짝 친구는 그 방에서 저항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도 그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뒤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붉은 머리핀 하나를 입에 물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춤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아침마다 어머니가 새벽 배급줄에 나가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삐걱이는 마루 소리, 대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발소리. 그 소리들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배급소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20분이었습니다. 줄이 길 때는 1시간을 서야 했고 빠를 때는 40분이면 됐어요. 어머니는 항상 첫 번째 줄이 되려고 새벽 5시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야 쌀이 바닥나기 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소리가 나면 한 번도 다시 잠든 적이 없어요.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됐거든요. 학교 끝나면 옥화랑 강가에 갔습니다. 옥화는 제 단짝이었어요. 같은 배급소 줄을 서는 집 아이였고, 같은 반이었고, 같은 키였어요. 우리는 같은 낡은 교복을 입었고, 같은 낡은 신발을 신었고,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친했습니다. 옥화는 항상 붉은 머리핀을 꽂고 다녔어요.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엄마가 장마당에서 사준 거야 하고 웃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머리핀 하나를 사려면 쌀 한 대박 값이었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아꼈으면 그 돈으로 핀을 사줬을까. 저는 그 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강가 갈대밭에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그고 아무 말 없이 강 건너를 봤어요. 강 건너는 중국이었어요. 어른들은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옥화가 한번 그랬어요. 연희야,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게 그때 우리가 배운 첫 번째 생존 기술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자주 불렀어요. 연희야, 너는 참 곱구나.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그때는요. 어머니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기대하는 눈빛을 했습니다. 배급이 줄고 장마당 물가가 오르고 아버지 월급이 2달째 밀리던 그 시절에 어머니에게 딸의 외모는 유일한 희망 같은 거였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기계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저녁에 퇴근하면 말이 없으셨어요. 밥을 드시고 나서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일찍 주무셨습니다. 월급이 밀리는 달이 많았고 밀린 달에는 아버지가 더 말이 없어지셨어요. 저는 춤을 좋아했습니다. 교실에서 음악이 나오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선생님이 저 아이 봐라 하는 시선을 저는 칭찬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춤을 잘하면 선생님이 앞에 세워줬거든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앞에 서는 게요. 그때는 앞에 선다는 게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봄 진달래가 막 피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옥화가 교실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선생님 앞에 앉으면서 이유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꺼내기 전에 한번 창밖을 봤어요. 창밖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붉었어요.
그 다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야, 너 같은 아이가 선발될 수 있어.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선발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선발한다는 건지요. 하지만 선생님의 눈이 기쁨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다는 건 지금도 기억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제게 넘기는 눈빛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나오자 옥화가 달려왔어요. 무슨 말 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 선발이라고 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라고 말했어요. 옥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강가로 이끌었어요. 강가 갈대밭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강 건너 산이 보였어요. 그 봄이 제 이전의 삶의 마지막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냥 춤이 좋았고, 강가가 좋았고, 옥화가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게 제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나누는 경계였어요. 경계는 항상 넘어가고 나서야 경계였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선발 통보가 온 건 그로부터 열흘쯤 지나서였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배급줄에 나가기도 전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 하늘이 아직 보랏빛이던 그 시간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북한에서는 두 가지예요. 당에서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거나.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회색 인민복 차림에 검은 가방을 든 간부 2명이었어요. 그분들은 문을 두드리면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저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간부가 어머니 앞에 서서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따님이 선발됐습니다. 영광스러운 봉사의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양손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이 저는 이상했습니다. 기쁠 이유가 뭔지 몰랐거든요. 무엇을 위한 봉사인지, 어디서 하는 봉사인지, 언제까지 하는 봉사인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울며 기뻐했어요.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의 기쁨과 제 공포가 한 공간 안에 있었는데 두 감정이 서로 다른 온도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같은 그릇에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방 안에 계셨습니다. 기침 소리만 냈어요.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나오지 않으셨다는 게 그날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알면서 나오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간부가 떠나고 나서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았어요. 연희야, 이제 우리 괜찮아질 거야. 이 집도 나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요. 울면 안 됐어요. 어머니가 기뻐하는데 저만 울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하면 위험한 나라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옥화를 만났어요. 옥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저랑 같은 표정이었어요. 뭔가 감추려 하는데 잘 안 감춰지는 얼굴이요. 나도 왔어. 통보.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강가 갈대밭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 안 했어요. 바람이 불었고 갈대가 흔들렸고 강 건너 산이 멀었습니다. 옥화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강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머리핀을 빼서
제 머리에 꽂아줬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이 핀이 무슨 뜻인지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한테 맡겨두는 거야. 잘 들고 있어. 이런 뜻이었겠죠. 아니면 같이 있다는 뜻이거나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진짜 단짝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봉사라는 말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그 말의 어느 부분도 제 몸 어디와도 맞닿지 않았어요. 봉사라는 말은 알겠어요. 영광이라는 말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영광스럽지가 않잖아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죄가 되는 나라에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모르는 척 하기로요. 들어가서 보기로요. 그리고 버티기로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렸어요. 물을 틀어놓고 우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울음소리를 숨기는 방법을. 어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저는 끝내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선발 통보가 오던 날 저는 옥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옥화도 잡아줬어요. 두 손이 다 떨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같은 온도의 공포가 두 손 사이에 있었거든요. 사흘 뒤 집결지로 간다고 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빠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식 선발 날은 사흘 뒤였어요. 아침에 간부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봉투를 들고 왔어요. 특별 배급이었습니다. 쌀 3kg, 참기름 1병, 돼지고기 1덩이, 그리고 사탕 1봉지. 저는 그 봉투를 보면서 이게 전부 얼마짜리인지 계산했어요. 장마당 시세로 따지면 우리 집 한 달 식비는 됐습니다. 그걸 한 번에 들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 봉투를 받는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받으면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고개 숙이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감사하다는 말을 저한테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아이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그 간부한테 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기침 소리만 냈습니다.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창문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요. 이 집 딸이 선발됐대. 대단하다. 부럽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시겠어. 저는 그 말들이 담장 너머로 흘러들어오는 걸 들으면서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쌀 3kg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쌀이 무거운 게 아니라 그 봉투가 뜻하는 것이 무거웠어요. 오후가 됐어요. 간부는 돌아갔고 이웃들도 돌아갔고 우리 세 식구만 집안에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셨어요. 고기를 꺼내셨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요리를 하셨어요. 돼지고기에 파를 넣고 국을 끓이셨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고기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방 안에 앉아서 그 냄새를 맡았어요. 명절에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거든요. 그 냄새가 좋아야 했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릇을 제 앞에 놓으면서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번 떠봤습니다. 넘어가질 않았어요. 억지로 삼키려 했는데 목이 조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며 밥을 먹는 척 했어요.
아버지는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같은 밥상에 앉아서 서로 다른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침묵은 억누르는 침묵이었고, 아버지의 침묵은 알고 있는 침묵이었고, 저의 침묵은 물어볼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간부가 말한 영광스러운 봉사가 어떤 봉사인지 어머니는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다 알거든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게 어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보내면서 기뻐한 건 몰라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였을 거예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어요. 이튿날 새벽 집결지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저를 보셨습니다. 딱 한 번 제 얼굴을요. 손을 잡으셨다가 놓으셨어요. 잡으셨다가 놓으셨다가를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셨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돌아보는 순간 주저앉을 것 같아서요. 주저앉으면 못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요. 버스 창문으로 우리 동네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강이 보이고 갈대밭이 보이고 옥환의 집 지붕이 보였어요. 진달래가 담장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게 멀어지는 동안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기억에 새기려고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으로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요. 버스에 옥화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래도 됐어요. 손만으로도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집결지로 갔어요. 창문 밖 진달래가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집결지는 평양 외곽의 어느 건물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 건물이 학교 같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예술단 훈련을 한다고 했으니까 연습실 같은 게 있는 건물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회색 건물이었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불투명한 유리였어요.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유리요. 저는 그 유리를 처음 봤을 때 아무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수십 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어요. 전부 저랑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15에서 20 사이. 전부 곱고 전부 어렸어요. 전부 교복이거나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아이들이었겠죠. 다들 낯선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도 말을 안 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곧바로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가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로 결심한 얼굴이요. 첫날 오전에 바로 시작됐습니다. 흰 가운을 입혀놓고 한 사람씩 방에 데려갔어요. 저는 4번째였습니다. 방 안은 하했어요. 형광등이 4개였고 검사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 의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들어오면 올라가라는 손짓만 했어요. 첫 번째 검사가 끝나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척했습니다. 2번째 검사도 끝났어요. 3번째도요. 3번째 검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예술단 봉사가 맞나? 4번째 검사가 있었어요. 5번째도요. 6번째 검사실에서 의사가 제 등을 보더군요. 점이나 흉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작은 점 하나도 기록했어요.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있어도 기록했습니다. 저는 춤을 춰서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있었는데 그것도 기록했어요. 흉터 하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점도 기록을 남겼어요.
7번째 검사에서는 여자 의사가 제 손가락 하나하나를 직접 펴보더군요. 손가락 사이 피부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게 사람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검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얼굴에 내지 않았습니다. 8번째 검사가 끝났을 때였어요. 저는 검사대에서 내려오면서 무언가를 끝냈습니다. 질문을 끝낸 거예요. 이게 뭔지 더 물으면 안 되겠다는 걸 그 차가운 검사대 위에서 알았어요. 물으면 위험하다는 걸요. 알면 더 무서워진다는 걸요. 모르는 상태에서 버티는 게 그나마 나은 거라는 걸요. 흰 가운을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같은 방에 배치됐어요. 22명이 한 방에 2층 철제 침대가 11개였습니다. 침대 시트가 흰색이었어요. 베개도 흰색이었습니다. 전부 새 것이었어요. 저는 그 새 것들이 무서웠습니다. 왜 새 것을 쓰게 하는지, 오래 쓸 게 아니어서 새 것인지, 아니면 오래 쓸 거라서 좋은 걸 준 건지. 저녁 밥을 먹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닭고기도 있었고 흰쌀밥이었어요. 저는 그 음식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걸 주는 건지 생각했어요. 소를 도살장에 보내기 전에 제일 좋은 여물을 준다는 말이 그때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옥화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너 8번 검사 다 받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화가 말했어요. 나도.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먹어야 버티고, 버텨야 살고, 살아야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합숙 생활은 사흘째부터 일상이 됐어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조식을 먹고 오전에는 노래를 배우고 오후에는 춤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춤을 잘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연희 동무는 감이 좋아요. 그 말이 무서웠어요. 잘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잘하면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틀렸습니다. 발 위치를 조금 빗나가게 하거나 박자를 반 박자 늦게 맞췄어요. 들키지 않을 만큼만요. 밥은 계속 좋은 게 나왔어요. 닭고기가 이틀에 한 번씩 나왔고 흰쌀밥이 몇 끼 나왔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평생 배가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맛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배가 부른데 배고픈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창문에는 항상 커튼이 쳐 있었어요. 두꺼운 암막 커튼이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들렸던 적이 없었어요. 창문이 열리는 걸 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 한 번도요. 밖에 나가는 건 허용이 안 됐어요. 운동 시간에 마당 같은 공간에 나가긴 했는데 담이 높고 지붕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늘이 직사각형으로 조금밖에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 직사각형의 크기가 가로 한 뼘, 세로 2뼘쯤 됐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그 크기를 재봤습니다. 손가락으로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재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거든요. 관리원 선생님들은 친절했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섭게 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밥 많이 먹어요. 연습 잘했어요. 오늘 힘들었죠? 그 친절함이 제일 무서웠어요. 무서운 곳인데 친절하면 무서운 게 맞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면 판단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면 버티기가 어려워져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옥화가 밤에 제 귀에 댔어요. 다른 아이들이 자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요. 연희야, 저 창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아?
저는 뭐라고 대답할지 몰랐어요.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옥화가 말을 이었어요. 삼동 쪽 창문이 있잖아. 복도 끝에. 거기 커튼 밑단이 조금 떠 있어. 낮에 내가 지나가다가 봤어. 저는 옥화한테 말했어요. 보지 말라고요. 알려하지 말라고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버티자고요. 옥화가 말했습니다. 나는 모른 척이 안 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사실 저도 모른 척이 잘 안 됐거든요. 그냥 억지로 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옥화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뭔가를 이미 결심한 사람의 웃음이었거든요. 두려움 위에 결심을 얹어놓은 얼굴이요. 야, 걱정 마. 그냥 한번 보기만 할 거야. 눈으로만요. 저는 옥화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 말라고요. 정말로요. 옥화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았어. 그 말을 믿었어요. 믿어야 했거든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옥화의 자리가 비었어요. 22명 중에 한 명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아무도 그 빈자리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눈을 그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전부 다요. 그냥 먹었습니다. 그게 이 안에서의 규칙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규칙이지만 첫날부터 다들 알고 있는 규칙이요. 옥화가 사라진 아침, 저는 아무것도 티내지 않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안 떨리도록 무릎을 꼭 눌렀어요. 무릎을 누르면 다른데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덜 흔들렸습니다. 연습에 나갔어요. 춤을 췄습니다. 발이 맞게 가도록 눈으로 바닥을 봤어요. 선생님이 오늘 잘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웃어야 했는데 웃지를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에 관리원 선생님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요. 오늘 아침에 옥화 동무가 안 보이던데요.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준비된 답 같았어요. 훈련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귀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귀향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 안에서 굴렀어요. 귀향? 어젯밤에 거기 있었는데요. 잠자리에 누워서 제 귀에 속삭이던 사람이 어떻게 아침에 귀향을 했나요? 귀향은 짐을 싸야 하고 버스를 타야 하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어젯밤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어지는 귀향은 귀향이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이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연습이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였어요. 삼동 쪽이었습니다. 옥화가 커튼 밑단이 떠 있다고 했던 창문 쪽이요.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 했어요.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가 좁았어요. 돌아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걸으면서 창문 옆을 지나쳤어요. 커튼 밑단이 조금 들려 있었습니다. 옥화 말이 맞았어요. 정말로 들려 있었거든요. 그 창문 너머로 뭔가 보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봤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됐거든요. 삼동 끝에 있는 방. 항상 잠겨 있던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 밑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복도가 워낙 조용해서 들렸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그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섰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크게 쉬었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는 순간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모르면 버틸 수 있었지만 알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면 얼굴이 바뀌거든요. 얼굴이 바뀌면 들키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그 방에 누가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감은 거고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린 척 걸은 거예요. 옥화는 귀향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이름도 부를 수 없었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복도 끝 창문 앞에 서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거기 서서 유리에 손을 댔어요. 손가락으로 유리 두께를 재봤습니다. 손가락 2마디였어요. 차가웠습니다. 깨지지 않을 두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깨는 순간 소리가 나는 두께였고 소리가 나는 순간 끝나는 두께였습니다. 저는 그 유리에서 손을 뗐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있어야 했어요.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그 방에 불려간 건 합숙 생활 16번째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인지 몰랐을 뿐이고요. 매일 연습이 끝나고 나면 저도 모르게 그날이 오늘인지 세게 됐습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그렇게 날짜를 세면서요. 관리원 선생님이 저녁 연습이 끝난 뒤 왔습니다. 리연이 동무 잠깐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잠깐이 아닌 시간을 만든다는 걸 저는 그날 알았어요. 저는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직접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게 필요한 이야기가 있고 말하지 않는 게 필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2번째 종류에 속하거든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방 안의 공기 온도가 복도보다 2도쯤 높았어요. 그 방 안에 형광등이 다른 방보다 1개 더 많았습니다. 그 방 안의 의자는 팔걸이가 없는 의자였어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방에서 나온 뒤 복도를 걸어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요. 그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방에서 나온 뒤에는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버티면 또 불려가요. 또 불려가면 또 버텨요. 그게 이 안에서의 삶이에요. 저는 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옥화가 떠올랐어요. 옥화의 붉은 머리핀이요. 내 머리에 꽂아주던 그 손이요. 옥화는 어디 있을까? 그 애도 그 방에 있었겠죠. 그 애는 저항했겠죠. 그래서 사라진 거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어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2마디 두께의 유리. 차가웠어요. 그날 밤은 다르게 재봤습니다. 손가락 두께가 아니라 주먹 크기로요. 주먹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 얼마의 힘이면 생기는지를 생각했어요. 무기가 없어도 됐습니다. 팔꿈치가 있었거든요. 팔꿈치는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에요. 그 안에서 배운 춤 동작 중에 팔꿈치로 옆을 치는 동작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동작을 그날 밤 혼자 연습했습니다. 소리 없이요. 하지만 창문을 깨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끝났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이어야 했어요. 이 안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요.
19번째 날이었어요. 선배 언니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언니였어요. 합숙 생활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한테 조용히 말을 걸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말을 걸어온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식당에서였습니다. 밥 더 먹어요. 먹어놔야 버텨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말에서 이 언니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오래 버텨온 사람이거든요. 그 언니가 저를 세탁실로 데려갔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나서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세탁기 2대가 동시에 돌고 있었어요. 모터 소리가 컸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야 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옥화동무 말이야. 저는 멈췄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발도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귀향 안 했어. 그 방에서 저항했어.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차가 왔어. 저는 언니 얼굴을 봤어요. 언니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걸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차가 왔다는 건 수용소라는 뜻이에요. 북한에서 새벽에 차가 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는 15살짜리도 알거든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공기 속에 그 지식이 있어요. 숨 쉬면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탁기를 잡고 서 있었어요. 세탁기가 진동했습니다. 그 진동이 손으로 전해졌어요. 진동이라도 없으면 저도 모르게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제 손에 무언가를 올려놨습니다. 작고 차가운 것이었어요. 붉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옥화 거였어요. 이 애가 나한테 혹시 리언이 동무 만나면 전해달라 했어. 차에 타기 전에 저는 그 핀을 손에 쥐었어요. 손바닥에 핀의 날카로운 끝이 박혔습니다. 꽉 쥐었어요. 피가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너무 커서 제 안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차에 타기 전에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차에 타기 전에. 그러니까 옥화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겠죠. 알면서도 이 핀을 빼서 언니한테 맡겼겠죠. 저한테 전해달라고요. 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옥화 동무가 한 말이 있어. 살아서 나가서 세상에 알려. 그거 하나야. 살아서 나가서 세상에 알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됐거든요. 이 안에서 울면 눈치채이는 거고 눈치채이면 저도 새벽에 차를 타야 할 수 있으니까요. 세탁기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 안에 있었어요. 소리가 저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탁기 소리 안에 있으면 제 안에 소리가 묻히거든요. 저는 핀을 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언니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3글자, 그 3글자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핀을 침대 밑 가장 깊은 곳에 숨겼어요. 이불을 걷고 매트리스를 들고 철제 침대 프레임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반드시 나간다. 반드시 세상에 알린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옥화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그게 옥화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살아서 나가서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제 이유가 됐습니다. 탈출 방법을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해 봤습니다. 창문은 불가능했어요. 두꺼운 데다 밖에 감시가 있었거든요. 유리를 깨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는 순간 끝이에요. 출입문은 열쇠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관리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있었습니다. 문을 혼자 열 방법이 없었어요. 지붕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운동 시간에 나가는 마당에서 봤는데 지붕 위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어요. 3개였습니다. 모서리마다 하나씩 있었고 가운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유일하게 규칙적으로 외부와 닿는 사람은 청소 담당 아주머니 한 분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청소용품을 직접 들고 들어오셨거든요. 시설 외부에서요. 커다란 세제통을 들고 대걸레 천을 들고 소독제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만 바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사흘을 관찰했어요.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시간, 나오는 시간, 어디서 물건을 받는지, 창고에 얼마나 머무는지를요. 그 다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청소용품 창고에 재고 장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 당번 아이들 틈에 끼어서 창고 옆을 지나다니면서 장부를 슬쩍 봤거든요. 벽에 걸려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한 줄씩 읽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요. 세제가 한 달치 20통이 기록돼 있었는데 실제 창고에는 17통이 있었습니다. 대걸레 천도 기록상 12장인데 창고엔 9장밖에 없었어요. 소독제는 기록상 5통인데 4통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용량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세제 3통, 대걸레 1003장, 소독제 1통. 이게 우리가 청소하면서 쓰기에는 너무 많이 없어진 양이에요. 바깥으로 빼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빼내는 이유가 있겠죠. 빼낸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바깥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 청소일에 아주머니를 따라 창고로 갔어요. 청소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봤어요.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있었어요. 놀람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를 재보는 눈이었어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들어오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창고 안에서 둘이 됐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가득한 그 좁은 공간에서요. 저 나가야 해요. 아주머니가 멈추셨어요.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오래 보셨어요. 10초쯤 됐을 거예요. 그 10초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꿰매준 금반지가 있었거든요. 교복 안 가매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안에 마련해. 그 다음 내가 말해줄게. 그리고 대걸레를 다시 드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대걸레질을 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창고 문을 나오면서 암모니아 냄새를 한 번 더 들이마셨어요. 그 냄새가 희망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암모니아가 희망 냄새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요. 돈을 마련하는데 나흘이 걸렸어요. 제가 가진 건 없었습니다. 들어올 때 입고 온 교복 한 벌이 전부였어요. 신발도 가방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거든요. 밥도 줬고 옷도 줬고 침구도 줬는데 그게 다 제 것이 아니었어요. 몸에 있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교복 안감에 뭔가 있다는 걸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하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나흘째 밤에 확인했습니다. 자는 척하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복도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교복을 가져왔습니다. 이불 안에 들어가서 교복 안감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꿰매준 것이요.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안감 안쪽 깊숙이 손바닥만 한 천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 반지를 꺼냈어요. 이불 안에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어두웠지만 손으로 느꼈어요. 얇은 반지였어요. 어머니 손가락에 맞는 크기였겠죠. 어머니가 가진 유일한 금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이걸 몰래 넣어주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해.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생길지. 그래서 그것만큼은 챙겨줬던 거예요. 말로는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준비를 해줬던 거예요. 저는 그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손이요. 배급줄에 서던 그 손, 고기국을 끓이던 그 손, 제 어깨를 잡았다 놓던 그 손이요.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그걸 받아서 보셨어요. 반지를 손에 올려놓고 오래 보셨습니다. 한마디 없이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그날 저녁에 귀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모레 새벽 3시 청소 창고 뒷문. 거기 차가 올 거야. 타면 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한 가지 준비를 더 했어요. 침대 밑에서 옥화의 붉은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철제 프레임 틈에서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어요. 핀 끝에 아직 머리카락이 한 올 있었습니다. 옥화 거였어요. 그 머리카락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핀을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에 직접 꽂았어요. 거울이 없어서 제대로 꽂혔는지 몰랐지만 손에 닿는 감촉으로 알았습니다. 꽂혔어요. 이제 모레면 나간다. 반드시 나간다. 그리고 반드시 알린다. 옥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안에 수십 명이 있다는 것을, 이게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어야 했거든요. 잠을 자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야 3시에 나갈 수 있고요. 탈출은 모레 새벽 3시였습니다. 이틀이 이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모레가 왔어요. 새벽 2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건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냥 눈이 떠진 거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꺼져 있었어요. 비상등 불빛이 천장을 약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황색이었어요. 그 색이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요. 다른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2층 침대에서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뒤척임이 멈췄어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2시 45분에 일어났습니다. 가져갈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머리에 꽂힌 붉은 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옥화가 준 것이요. 어머니가 구해준 반지는 아주머니에게 드렸으니까요. 남은 건 핀뿐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짐이 없으면 빨리 달릴 수 있거든요. 복도로 나왔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요. 주황빛이 복도를 약하게 밝혔습니다. 그 빛 안에서 그림자가 생겼어요. 제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청소 창고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벽을 짚으면서 모서리마다 멈추고 확인하면서요. 모서리가 3개였어요. 첫 번째 모서리를 돌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두 번째 모서리를 돌았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세 번째 모서리를 돌자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문 아래로 불빛이 새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이미 계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데 문이 먼저 열렸어요. 아주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이끄셨어요. 창고 안을 지나쳐서 뒷문 앞에 섰습니다. 아주머니가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안 떨렸어요. 이 일을 여러 번 해온 손이었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였어요. 저는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진짜로 나가는 거라는 걸요. 공기의 온도가 달랐거든요. 안과 밖은 공기 온도가 달랐습니다. 바깥 공기가 더 차가웠어요. 차가운 게 더 자유로운 거였어요. 시동이 꺼진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검은 차였어요. 운전석에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두워서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빨리 타. 저는 뛰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뒷좌석 바닥에 바로 앉았어요. 시트에 앉지 않고 바닥에요. 차가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시동을 끈 채로 밀었다가 멀어지고 나서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10분쯤 갔을까요?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앞에 불빛이 켜졌어요.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검문소였어요. 운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닥에 엎드려.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차 바닥에서 기름 냄새가 났어요. 쇳내가 섞인 기름 냄새요. 얼굴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검문소 서치라이트가 차를 쭉 비췄습니다. 저는 숨을 쉬지 않았어요. 비췄습니다. 계속 비쳤어요. 운전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용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들렸어요. 낮고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 5분이요. 5분 동안 서치라이트가 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5분이 그렇게 긴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1초가 1분 같고 1분이 1시간 같은 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꺼졌어요.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엎드린 채로 있었어요. 차가 한참 달렸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어요. 일어나도 돼. 저는 일어났어요. 창문 밖이 어두웠습니다. 불빛이 없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냥 달렸어요. 달리는 게 맞는 방향이었으면 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신히요. 차 바닥에서 일어나 앉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손만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릎도 떨렸어요. 이가 부딪혔습니다. 추운 게 아니었는데 이가 부딪혔어요. 1시간쯤 달렸을 거예요. 산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불빛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어두웠어요.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흙길이었어요. 그때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어요. 여기서 내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가 아니었어요. 약속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약속한 곳은 강 근처 마을이었는데 여기는 산이었어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운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려. 빨리. 저는 내렸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였어요. 불빛 하나 없는 산 어딘가였습니다. 강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방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달이 있었거든요. 초승달이었어요. 가늘었지만 있었습니다. 달이 비추는 방향이 서쪽이면 그 반대로 가야 했어요. 걸었습니다. 숲이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쳤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았어요. 돌인지 흙인지 뿌리인지 밟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 때 신발이 벗겨졌어요. 돌에 걸린 거였습니다. 오른쪽 신발이요.
어둠 속에서 신발을 찾았어요.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있었어요. 신으려고 했는데 끈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고 걷기로 했어요. 그러다 왼쪽 신발도 벗었습니다. 한 짝만 신은 채로 걷는 게 둘 다 벗고 걷는 것보다 더 이상했거든요. 맨발로 걸었습니다. 돌이 발바닥을 팠어요. 처음엔 아팠습니다. 조금 더 걷자 감각이 달라졌어요. 아픔이 둔해졌습니다. 발바닥에 온도가 없어졌어요. 얼마 안 가서 발이 젖었습니다. 처음엔 이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피였습니다. 돌에 베인 거였어요. 저는 걸었어요. 붉은 머리핀을 손에 쥐고 걸었습니다. 핀 끝이 손바닥을 팠어요. 발바닥이 아프고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두 군데가 아프면 어느 한 곳만 느끼기 어려워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아프면 의식이 있다는 거니까요. 의식이 있으면 걸을 수 있는 거고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몰랐어요. 시간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어두운 데서 걸으면 시간이 늘어지거든요. 나무가 끝났어요. 트인 공간이 나왔습니다. 발밑에 돌이 많았어요. 강가에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강이었습니다. 강이 보였어요. 그런데 강이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소리도 들렸습니다. 물소리요. 한겨울인데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강가에 서서 그 흐르는 물을 봤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어요. 강가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겨울이었는데 얼지 않았어요. 수량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소리도 컸어요. 물 위에 얼음 조각이 떠내려왔습니다. 강 상류에서 깨진 얼음 조각들이요. 그게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 강을 보면서 처음으로 포기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돌아가면 수용소예요. 강을 건너다 빠지면 죽는 거고요. 발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감각이 이미 없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춥다는 게 아니라 몸이 한계라는 신호였겠죠. 그 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날이 밝고 누군가 오고 다 끝나는 거잖아요. 수용소든 뭐든 어차피 어디 가든 살아야 하는 건데 여기서 이 강에 들어갔다 빠지면 그냥 끝나는 건데 저는 한 5분쯤 그 생각을 했어요. 강만 봤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서 흔들리는 걸요. 그때 손에 쥔 붉은 핀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날카로웠습니다. 그 느낌이 옥화 목소리를 불렀어요. 살아서 나가서 세상에 알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을 다시 봤어요. 건너면 되는 거예요.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빠지지 않으려면 천천히 가면 돼요. 발이 바닥에 닿는 걸 느끼면서요. 균형을 잡으면서요. 한 걸음씩이요. 저는 신발을 들고 있었어요. 끊어진 신발이요. 버렸습니다. 소용없었어요. 맨발이 나왔어요. 감각이 남아있으니까요. 감각이 있어야 바닥을 느끼고 바닥을 느껴야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머리핀을 입에 물었습니다. 손이 자유로워야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팔을 벌려야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강에 발을 넣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물이었어요. 발이 아닌 게 아니라 발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발목이 없어지고 종아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한 걸음씩이요. 무릎까지 찼습니다. 물살이 샜어요.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려 했어요.
왼발을 단단히 받고 오른발을 한 걸음 옮겼습니다. 허벅지까지 찼어요. 물살이 더 강해졌습니다. 옆으로 밀었어요. 저는 버텼습니다. 팔을 벌렸어요. 핀을 입에 문 채로 팔을 벌렸습니다.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물이 허리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당기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을 옮기면 두 발이 동시에 바닥에서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옥화를 생각했어요. 붉은 머리핀을 입에 물고 옥화를 생각했습니다. 옥화야, 나 여기 있어. 나 건너고 있어. 마. 한 걸음. 바닥을 느꼈어요. 또 한 걸음. 바닥이 있었습니다. 또 한 걸음. 물이 허벅지까지 내려왔어요.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발목까지 내려왔습니다. 발이 강가 돌에 닿았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돌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핀을 입에서 꺼냈어요. 손에 쥐었습니다. 살아서 나왔어요. 강을 건넌 뒤 강가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몸이 떨렸습니다. 발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감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빠르게요. 아주 빠르게요. 일어섰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됐어요. 이 강가에 오래 있으면 저쪽에서 보이거든요. 약속한 장소로 갔어요. 강에서 100m쯤 위쪽이었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어요. 벽돌이 군데군데 빠진 건물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멈췄어요. 불이 켜져 있다는 게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다는 게 약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들어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숨을 한 번 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나온 사람이 제가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요. 아주머니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저를 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두 종류예요. 같이 있어도 되는 사람으로 보는 눈이랑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보는 눈이요. 그 사람은 두 번째 눈빛이었어요. 위아래로 봤습니다. 그게 몇 초 안 됐는데 그 몇 초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한 발짝을요. 그때였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왜 여기에 계신 건지 몰랐거든요. 아주머니는 약속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여기 직접 계시는 분이 아닌데요. 아주머니는 그 남자 앞에 서셨어요. 손을 들어 막으면서요. 아무 말 없이요. 그 남자가 뭔가 말하려 했어요. 아주머니가 그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뭐라고 하셨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미안함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셨어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애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어른한테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주머니가 뭘 미안해 하시는 건지 그 순간에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쥐고 속삭이셨어요. 저 사람은 내가 처리할게. 너는 지금 이 문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두 블록, 빨간 지붕집, 문을 두 번 두드려. 그 집 아저씨가 데려다 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보셨습니다. 젖어서 흐트러진 머리를요. 강을 건너면서 핀이 비뚤어진 거였어요. 아주머니가 손을 뻗어 제 머리에 꽂힌 붉은 머리핀을 다시 똑바로 꽂아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냥 꽂아주셨어요. 그 손이 떨렸어요. 아주머니 손이요. 이 일을 여러 번 해온 손이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봤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달렸어요. 문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달렸습니다. 두 블록을요. 빨간 지붕집이 보였어요. 문을 두 번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중국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안쪽을 가리켰어요.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처음으로요. 강을 건넌 뒤에도 안 했는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주저앉았습니다. 붉은 머리핀을 손에 쥐었어요. 옥화야. 나 나왔어. 나 여기 있어. 빨간 지붕집에서 사흘을 있었어요. 중국 아저씨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밥을 줬어요. 따뜻한 밥이었어요. 저는 그 밥을 받아들고 한참 봤습니다. 따뜻한 밥이 이렇게 무거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아저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손짓으로요. 말이 안 통했거든요. 밖에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였어요. 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쯤 모르는 사람을 무조건 무서워하는 걸 멈췄어요. 무서워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차를 타고 이틀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중국 아니라는 것만 알았어요. 창문 밖으로 중국 간판이 보였거든요. 한자가 잔뜩 쓰인 간판들이요. 낮에는 달리고 밤에는 어딘가 창고 같은 데서 잤습니다. 차 안에서 잔 날도 있었어요. 같이 탄 사람이 둘 더 있었어요. 북한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아주머니였고 한 분은 저보다 어린 것 같은 남자아이였어요. 셋이 한 차에 타고 있으면서 서로 말을 안 했습니다. 이름도 몰랐어요. 알 필요가 없었거든요. 같이 살아남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 루트가 어디를 거쳤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 루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하면 막힐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산을 넘었어요. 한 번 더요. 두만강보다 덜 무서웠는데 더 오래 걸었습니다. 발이 또 피났어요. 이번엔 신발이 있었는데도요. 동남아시아를 거쳤습니다. 더운 나라였어요. 북한에서 살면서 그렇게 더운 공기를 마신 적이 없었거든요. 첫날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이상하죠. 추운 건 버텼는데 더운 건 못 버티겠더라고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태극기가 보였어요. 저는 그 깃발을 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가 아니라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대사관 안에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담당 직원이었어요.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요. 그 말을 한국말로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북한에서 한국말을 쓰긴 하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람에게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목구멍을 넘어올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울지 않으려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티슈를 내밀었어요. 그게 한국 사람의 첫인상이었습니다. 티슈를 내미는 사람이요. 하나원에 갔어요.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자동문이 신기했고 엘리베이터 타는 게 무서웠고 수도꼭지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이상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건 알았는데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오는 건 몰랐거든요.
하나원 선생님이 그랬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선 다 그래요. 여기선 다 그래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는 말이요. 당연한 게 있는 곳에 온 거라는 말이요. 그렇게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은 컸어요. 무섭게 컸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처음 봤을 때 울고 싶었어요. 이걸 어떻게 외우나 싶어서요. 나중에 알았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검색하면 된다는 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아요. 편의점 알바를 했고, 카페 알바도 했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일이요.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영상도 찍어요. 처음엔 말하는 게 무서웠어요. 말하면 누군가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면 지금도 거기 있는 아이들은 계속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소식은 없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채로 사는 게 아는 채로 사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낫기도 해요. 모르면 상상할 수 있거든요. 괜찮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쪽을 선택합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옥화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옥화를 찾는 거였어요. 탈북민 단체에도 물어봤고 인터넷에도 올려봤고 아는 탈북민 분들한테도 부탁했어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다는 게 나쁜 소식이 아니길 바라요. 소식이 없는 게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이기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게 무거울 때도 있어요. 말하고 나서 한동안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탈출도 했고, 강도 건넜고, 산도 넘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을 안 하면 뭐하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옥화와 제 약속이거든요. 살아서 나가서 세상에 알려. 저는 지금 알리고 있어요. 거기 있었다는 것을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창문 없는 방에서 8번의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요. 15살, 16살, 17살 아이들이 영광스러운 봉사라는 말과 함께 어딘가로 불려갔다는 것을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요. 머리맡에 붉은 머리핀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잘 때 옆에 두고 자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봐요. 옥화야. 나 오늘도 여기 있어. 오늘도 말했어. 들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응원해 주세요.